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올림픽 공원 상황을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이 올림픽 공원 한밤중에 말이죠, 제가 정리해 드릴 만한 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 공원은요, 지금 오늘 뭐 37도, 39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자, 요런 연호를 하면서 오늘 또 집회 시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동영이가 밤늦게 와서 또 지금 시민들하고 합세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부, 이렇게 조금 연세가 많으신 이런 그들이 가족 단위로 이제 온 분들도 주중이지만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조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서는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지금 이제 드디어 지금 민주당이나 이 정부 당 정책에서 일단 중과세하는 걸로 이제 카드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금방 지나갑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수도권에서 이거 전패한다. 예, 패배가 눈에 보인다. 이런 우려, 탄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당연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뉴델리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칼럼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이제 권순할 지금 이제 전 논설위원이 지금 이제 뉴델리에 이제 정식으로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규 이 칼럼니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규 칼럼니스트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근데 권순할 칼럼니스트가 아주 장문의 이 칼럼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초선 4명,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그리고 김민전, 요 4사람과 같은 4사람 정도 되는 투쟁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다면 과거에 탄핵이 됐겠느냐. 이 얘기는요, 이걸 좀 뒤집어서 좀 발전시키면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지금 이재명 탄핵도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만규웨이도 마찬가지죠. 탄핵 청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투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탄핵 사태를 맞았는데, 이런 강한 투쟁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재명은 탄핵을 못 시켰느냐, 이런 지금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지금 장문의 칼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압축해서 한 5, 6분 정도 압축해서, 왜냐면 이거 말이죠, 어느 방송, 사람마다 유튜브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분은 이거 한 20분 정도 또 읽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요, 전현직 막론하고 쿠팡 사태는 지금 잘못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쿠팡 하나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1기 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요 분을 조선일보가 전화로 인터뷰한 것 같아요. 땄어요. 자, 그래서 요 분이 우려하는 시각, 이 의견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미 정부는요, 미 하원 법사위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서 강경화한테 줬고, 강경화가 그걸 본국으로 보고했는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미 법사위가 이거 잘못한 거다, 반박하는 이 답변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35명이요. 자, 연명으로 해서 좀 미 의회에 의견을 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쿠팡하고 한번 붙자 이거죠. 이미 시작이 됐죠, 전쟁이. 야, 이거는 정부 차원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옳다. 미 의회가 비록 이 보고서를 항의하는 보고서를 택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관계는 냉정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기밖에 없어요. 이란 전쟁하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연명 35명. 자, 이미 이거는요, 미 국무부에서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비자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35명 앞으로 미국 들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거는요, 왜? 비자는 받아갖고 들어가. 딱 들어갈 때 입국 심사할 때, 딱 이민국가 관료가 거기서 너 이리 와봐. 저쪽 방으로 빼면요,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35명 어설프게 이름 올렸다가 된통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나라다라고 하는 점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물론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꼭 싸워야 할 대목,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근데 이거는 무모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모한 싸움.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바위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돌을 던지는 거나 맞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문정부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 정부안 하루 만에 수정해야. 이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특히 서울 지역, 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요, 그중 서울 지역 중에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넣는 의원들은 중격을 받았다. 공급 절벽 상황에서 조세 정의와 주거 정의를 동시에 채울 수 없어서 전 월세난이 걱정된다. 지역구에서 항의 문자가 오고 한강벨트 의원들에게선 이구동성, 이대로면 2028년 총선에서 다 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예. 자, 그런 지금, 이 우려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서대문의 김영호 같은 경우는 정부를 설득하면서도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송파병의 남인순도요.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온다 해도 현금 부자들 간의 손갑김에 불과하다.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물 잠김과 전월세 난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8월 6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세금 자체보다는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홍영길이가 대표인데 세제 개편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 용산미군 반환 부지 수십만 평의 5만 호 분양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도 총선 승리 직후에 증세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해놨지만은 그 당시에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이듬해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참패와 정권 교체로는 이어졌다. 그래서 서울 의원들은 벌써 내후년 총선이 걱정이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야당은요, 이건 아예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혁 같은 경우는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을 했지만은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제세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은 벌써 35억 원 이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민당은 이제 총선 필패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공급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세액 부담만 가지면 결국은 이게 집주인들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지만 결국 전월세로 올라가고 집값으로 올라가서 시장 왜곡 현상이 생긴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최악의 증세 쿠데타다. 역대 최악의 증세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악의.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특히 말이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 시각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은, 올림픽 공원에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자, 이렇게 이제 쭉 보시죠. 자, 시민.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일 투표 수개표,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예, 여기 이제 이게, 누구죠?
이 장동혁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전히 그 열기는요, 여전히 뭐 초기보다는 조금 많이 더군다나 이제 폭염 때문에 줄어들었지만은 그 강도는 여전하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사랑 빠박이 애국 대머리 절구형 박완석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3번 게이트 앞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현장 취재 2부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2부 방송을 진행할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사람 잡는 불볕더위 속에서 이곳 핸드볼 경기장 1-3번 게이트 앞에서 정말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투쟁하고 있는 저희 시민들의 모습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느덧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8시에 가까워지면서 현장에는 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그리고 햇빛이 사라짐으로써 확실히 낮 시간대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 이곳 핸드볼 경기장 곳곳에서 이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시던 우리 시민분들이 모두 이제 1-3번 게이트를 비롯해서 각 게이트 시간까지 챙겨줬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래 보고 나니까 너무 이래 뭐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팔순이신데 팔순잔치도 지금 현장에서 같이 투쟁해주고 계시니까 자원봉사자분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팔순 모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단순하게 아버지 사진. 약간 떤데네. 기자회견 저기도 하고 시간당 가지고 뭐 국회에 가서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는 이 배지가 좋은데 제가 다를게요. 잘 안 달려 이미 있는데 네. 네, 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 예.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께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 우리 시민들의 투쟁, 그리고 이제 요 재선거,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요 함성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올림픽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당권파들이 나오죠. 비당권파는 거의 안 나오고 당권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말이죠. 꼭 올림픽공원 요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원들 중에서 제일 제대로 싸우고 있는 지금 초선 의원 4명을 뉴델리의 대권 칼럼니스트인 권순할 칼럼니스트가 뽑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맨 옆에가 이제 이진숙, 그다음에가 이제 김태규, 그다음에가 이제 주진우, 그다음에 마지막이 김민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익과 싸우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이념과 가치로 승리하는 전당.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대안과 미래. 여기서 이제 좀 반대파죠. 장동혁파가 되겠고. 자, 그래서 요 4명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극찬.
그래서 요 지금 이 칼럼을 보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초선 4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과 미래, 여기에서는 이제 장동혁이 나가라,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대비시켜서 비판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센 요 칼럼, 세고서도 굉장히 긴, 이 4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칭찬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대안과 미래에서는 지금 권영진, 이성권, 조은희, 신성범, 송석준, 박정아, 조동진, 요 사람들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명이라고 그래요. 25명이 4명만 못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좌익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요 칼럼을요, 제가 이제 압축해서, 지금 한 5, 6분 정도를 압축해서 요 칼럼 내용 굉장히 길어요. 아마 이거 그대로 인용하려면 한 20분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권순환 칼럼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지려면 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면으로 싸우는, 민주당과 정면으로 이 맞서는 전투형 정치가 당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김민전, 이 초선 4인방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왜 자꾸 흔들리냐? 권순환 칼럼은요, 그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잡고 있는데, 배신과 내부 총질,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당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가 과거 2차례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초선 4인방은 그 고질병을 끊어낼 매기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이진숙, 그래서 민주당은요, 이진숙의 과방의 배치를 놓고서 피고발인 신분이라면서 자격 논란을 제기한 바 있어요. 하지만 이진숙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자격이 있느냐? 난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민주당과 야당은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언론도 이진숙의 강화임이 보임을 둘러싼 공방을 집중 보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요, 말싸움이 아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권순환 칼럼은요, 바로 그 지점을 이진숙의 공격적인 반격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즉, 피고발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 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김태규. 김태규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요.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 과방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에서 이진수가 위원장할 때 그 밑에 부위원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방위 최면이 어마어마하게 참 당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김태규는요, 검찰 보안수사권 배제에 반대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감찰 제한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권이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권순환 칼럼은요, 이 발언을 통해서 김태규를 법치와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치인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김태규의 메시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흐름, 그리고 선관위를 성역처럼 다루는 분위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즉, 법을 권력의 편의에 맞게 바꾸는 정치가 아니라 법이 권력을 견제한다는 원칙론이 되는 것이죠. 권순환 칼럼은 바로 이 지점을 강하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진우 의원을 보겠는데, 주진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109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죠. 공개된 사례를 보면 100명 단위로 숫자가 늘어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아예 투표자가 늘지 않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선관위의 전산 기록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수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은 모든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선거 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권순환 칼럼은 주진우를 갖다가 단순한 신인 의원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선거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핵심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이 마지막으로 띄우는 인물은 누구냐? 김민전 의원입니다. 김민전은요, 선관위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와 투개표 논란에 오래 관여한 인물로 보수진영의 제도 개선 요구를 상징하는 사람처럼 배치되고 있어요. 결국 권순환 칼럼이 말하는 초선 4인방은 단순한 개인 4명이 아니라 싸우는 야당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칼럼의 본심은 딱 하나인데,
국민이 살아남으려면 내부 눈치만 보는 정치, 또 말만 앞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진숙은 이준작대를 깨고 김태균은 법치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주진우는 선거 공정성을 파고들고 김민재는 제도 개혁의 명분을 붙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권순환은 이 4명을 통해서 이 정도는 싸워야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다면 이런 강한 주장일수록 주장과 검증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선거 조작이나 제도 부정처럼 국가적인 파장이 큰 사안은 더더욱 그렇다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칼럼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딱 하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는 초선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과거 우리가 2차례 탄핵을 당하는 이런 모욕적 현상이 있었지만은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 1기 비서실장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NSC 1기 부서실장, 이름이 알렉산더 그레이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 자, 그래서 요분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인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예, 알렉산더 그레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이게 아마도 전화로 이제 인터뷰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찾아가서 숙소에 찾아가서 간략하게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분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 아주 젊어요. 예, 아주 젊습니다. 아주 뭐 미남자예요, 미남자. 자, 요분인데 요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좀 중요한 국제 이슈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분은요, 저 NSC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당시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국가경제위원회 국방산업기반 담당 특별보좌관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좀 많이 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국방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지금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한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해서 미국 내 일자리하고 제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국방 문제를 비롯해서 이 경제적인 이 마찰, 경제적 우려 사항이 계속 양국 관계의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 3,500억 불 이거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통상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종의 압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 한국의 투자합의 이행은 한미 관계 전반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쿠팡 사태라든가 이틀막법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다수 포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 의회가 이러한 입법 규제 조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쿠팡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기류와 인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걸로 보지 쿠팡 하나를 차별하는 걸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이 세게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미국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레이 비서실장은 11월의 중간선거 이후에 남은 임기 2년 동안 트럼프는 세계 각지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겠죠. 노벨 평화상. 앞으로 2년 내에 다시 북한과 협상을 하려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러시아 파병으로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중국 문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 기회를 줘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 간의 우리한 농축권한 확보 문제, 이거 지연되고 있잖아요. 미 정부의 담당 인력이 사우디와의 협상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 사우디한테는 그 농축 권한을 다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이 집중됐다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의 외교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중동위기가 일단락되면 다시 한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 요구와 관련해서는요, 워싱턴에는 한국 해군의 뛰어난 역량을 고려할 때 최소 한 척 이상의 군함 파견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35명이
미 하원에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답신 잔육 이건 항의 서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안 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항의 서한을 보낸 거는 제가 보기에 한미 관계의 갈등 관계를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악화시킬 것이다. 왜? 논리는 딱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미국이 보는 시각을 못 갖고 그것은 미국은 지금 갑의 위치에서 한국보다도 더 강한 모든 나라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미국의 분노를 자극해서 더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항의 서한의 내용은요, 이게 내용이 조금 분석할 게 많아요. 이건 다음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